안녕하세요. 코인프롬입니다. 오늘은 아마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는 이야기를 할 거예요. XRP 가격이 5달 연속 내려가는 동안 월스트리트 대형 은행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팔지 않았어요. 사고 있었어요. 조용히 인프라를 쌓고 있었어요. 오늘은 골드만삭스, 시티은행, BNY 멜론, 프랭클린 템플턴이 각각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이게 XRP 보유자들에게 무슨 의미인지 데이터와 함께 솔직하게 풀어드릴게요. 2월 10일은 미국에서 충격적인 공시가 하나 나왔어요. 골드만삭스가 2025년 4사분기 기준으로 XRP ETF에 1,520억 원을 투자하고 있다는 공시였어요. 이게 전체 XRP ETF 순유입의 14%예요. 그리고 2월 14일 시티은행이 메타코를 통해 XRP를 커스터디 인프라에 공식 통합했다고 발표했어요. BNY 멜론은 이미 RLUSD 공식 커스터디 기관이에요. 프랭클린 템플턴은 XRPL 위에서 머니마켓 펀드를 운영하고 있어요. 가격이 내려가는 동안 이 은행들은 조용히 인프라를 쌓고 있었어요. 시작 전 면책 조항입니다. 이 영상은 교육 목적이며 투자 조언이 아닙니다. 암호화폐는 고위험 자산이며 모든 투자 결정은 본인 판단과 책임해 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골드만삭스예요. 2월 10일 골드만삭스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공시에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2025년 4사분기 기준으로 골드만삭스가 XRP ETF 4개에 걸쳐 총 1,520억 원을 보유하고 있었어요. 세부 내용을 보면요. 비트와이즈 XRP ETF에 398억 원, 프랭클린 XRP 트러스트에 385억 원, 그레이스케일 XRP 트러스트에 380억 원, 21쉐어즈 XRP ITF에 359억 원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XRP ETF 전체 순유입 중 14%를 골드만삭스 혼자 차지한 거예요. 골드만삭스는 2020년에 크립토에 회의적이었어요. 그 회사가 이렇게 움직였어요. 골드만삭스의 스탠스가 바뀌면 월스트리트 전체 스탠스가 바뀌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시티은행이에요. 2월 14일 시티은행이 메타코와 파트너십을 통해 XRP를 기관 디지털 자산 커스터디 인프라에 공식 통합했다고 발표했어요. 시티은행의 운용 자산은 27조 달러예요. 이 규모의 은행이 XRP를 커스터디 인프라에 통합한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요. 커스터디 인프라는 은행이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관리하는 핵심 시스템이에요. 거기에 XRP가 들어간 거예요. 이제 시티은행 기관 고객들이 XRP를 법적으로 안전한 방식으로 보유하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 거예요. 시티은행은 2026년 중에 공식 크립토 커스터디 서비스를 전체 론칭할 예정이에요. 그 론칭 전에 이미 XRP 인프라 준비를 마친 거예요. 법 통과 후 가장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포지션을 잡은 거예요. 세 번째는 BNY 멜론이에요. BNY 멜론은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은행이에요. 운용 자산이 5경 3,100억 달러예요. 세계 최대 커스터디 은행이에요. 이 은행이 2025년 7월 9일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 RLUSD의 공식 1차 커스터디 기관이 됐어요. BNY 멜론의 글로벌 자산 서비스 헤드 에밀리 포트니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RLUSD의 성장과 채택을 지원하고 금융 시스템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단순한 비즈니스 발표가 아니에요. 세계 최대 커스터디 은행이 RLUSD에 공식 신뢰를 부여한 거예요. 다른 은행들이 RLUSD를 쓸 때 BNY 멜론이 커스터디하고 있다는 사실이 신뢰의 근거가 돼요. 그리고 더 있어요. BNY 멜론은 최근 리플 프라임을 조기 채택자로 선택해서 기관 고객을 위한 토큰화 예금을 론칭했어요. 디지털 달러 시대에 리플이 중심에 있는 구조예요. 네 번째는 프랭클린 템플턴이에요. 운용자산 1.6조 달러의 프랭클린 템플턴은 XRP에 가장 깊이 들어온 전통자산 운용사 중 하나예요. 2025년 11월에 XRP ETF XRPG를 뉴욕 증권거래소 아르카에 론칭했어요. 단순히 ETF만 출시한 게 아니에요. 2025년 9월 18일 리플 그리고 DBS 은행과 함께 XRPL 위에서 토큰화 머니마켓 펀드 파일럿을 론칭했어요. SG벤지라는 XRPL 기반 달러 머니마켓 토큰을 RLUSD와 직접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든 거예요. 리플 임원 나이젤 카쿠는 이걸 기관 토큰화의 획기적 돌파구라고 표현했어요. 전통 금융과 블록체인이 실제로 연결된 거예요. 다섯 번째, 조금 더 큰 이름들도 움직이고 있어요. 2월 14일 XRPL 커먼스 디렉터 오델리아 토르테마는 마스터카드, 블랙록, 프랭클린 템플턴이 XRPL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공식 확인했어요. 마스터카드는 공개 블록체인을 활용해
은행들이 카드 거래를 완료할 수 있도록 리플의 XRP를 통한 결제 결산을 지원하는 프로젝트를 구축 중이에요. 블랙록은 현재 비트코인, ETF, IBIT로 전 세계 최대 크립토 자산 운용사가 됐어요. 이 회사가 XRPL에 관심을 보인다는 건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다는 신호예요. JP모건도 빠질 수 없어요. 단, 이건 좀 다른 각도예요. JP모건은 어닉스라는 자체 내부 결제 플랫폼을 이미 운영하고 있어요. JPM 코인이라는 자체 토큰으로 내부 기관 결제에 쓰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내부에서만 돌아가는 구조예요. 외부 체인과 연결이 안 돼요. 리플의 XRPL이나 다른 블록체인과 상호 운용이 되려면 법적 명확성이 필요해요. 컴플라이언스 팀이 외부 연결을 막고 있어요. 클래리티 액트가 통과되면 이 장벽이 사라져요. JP모건이 어닉스를 외부 체인과 연결하기 시작하면 그게 XRPL이 연결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나와요. 이 은행들은 왜 가격이 내려가는 동안 인프라를 쌓고 있었을까요? 리플 최고 기술 책임자 데이비드 슈워츠는 이렇게 말했어요. 은행 채택의 진짜 장벽은 법적 불확실성이 아니에요. 자산 변동성이에요. 은행들은 높고 안정적인 XRP 가격을 원해요. 변동성이 높은 가격을 원하지 않아요. 즉, 은행들이 XRP를 쓰기 위한 조건은 두 가지예요. 법적 확실성과 가격 안정성이에요. 지금 가격이 낮을 때 인프라를 쌓아두는 건 법과 가격이 안정됐을 때 가장 빠르게 뛰어나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선제적 포지셔닝이에요. 갈링하우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아직 공개하지 못한 파트너십이 더 많다. 도이체방크는 이미 공개했어요. 2월 19일에 리플 결제, 인프라 통합을 공식 발표했어요. 하지만 갈링하우스는 기밀 유지 계약 때문에 공개하지 못하는 파트너십들이 더 있다고 직접 언급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지금 공개된 것들, 골드만삭스, 시티, BNY 멜론, 프랭클린 템플턴, 도이체방크는 빙산의 일각일 수 있어요. 클래리티 액트 통과 후 기밀 유지 계약들이 만료되면서 파트너십 발표들이 줄줄이 나올 수 있어요. 이게 이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예요. 여기에 하나 더 추가할게요. 캐시우드의 아크 인베스트가 코인데스크 20 ETF에 XRP를 19.88% 비중으로 담았어요. 세 번째로 큰 비중이에요. 캐시우드는 미래 기술에 집중 투자하는 것으로 유명해요. 그 포트폴리오에 XRP가 세 번째 큰 자산으로 들어갔다는 건 단순한 투기가 아니라 장기 인프라 투자로 보고 있다는 신호예요. 이제 XRP ETF 전체 그림을 정리해 볼게요. 2월 28일 기준으로 미국에서 운영 중인 XRP 스팟 ETF는 총 7개예요. 비트와이즈, 카나리 캐피탈, 프랭클린 템플턴, 그레이스케일, 렉스 오스프리, 21 쉐어즈, 그리고 최근 추가된 것까지예요. 합산 운용 자산은 13억 달러예요. 총 7억 9,520만 XRP가 커스터디로 묶여 있어요. ETF 론칭 50일 만에 13억 달러가 유입됐어요. 비트코인 ETF가 같은 기간에 기록한 유입 속도와 비슷한 수준이에요. 시장은 이미 준비가 돼 있어요. 스탠다드 차타드도 빠질 수 없어요. 스탠다드 차타드는 2026년 XRP 목표가를 2.80달러로 제시한 기관이에요. 그런데 목표가만 제시한 게 아니에요. XRPL 기반 결제 레일을 이용한 실제 파일럿 거래를 완료했어요. 연구실 테스트 단계에서 실제 상업은행 내 온체인 결산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신호예요. 스탠다드 차타드 같은 기관이 실제 거래를 시작하면 다른 은행들도 뒤따를 수밖에 없어요. 이 은행들이 공통적으로 XRP와 XRPL을 선택하는 이유가 있어요. 첫째, 결산 속도예요. XRP 거래 결산은 3 최소 5초예요. 기존 국제 송금 시스템 스위프트는 3일에서 5일이 걸려요. 둘째, 비용이에요. XRP 거래 수수료는 거의 0에 가까워요. 셋째, 컴플라이언스 친화성이에요. XRPL에는 퍼미션드 덱스 기능이 있어요. 규제 기관이 요구하는 접근 통제를 블록체인 프로토콜 수준에서 지원해요. 2월 15일에 론칭됐어요. 기관들이 규제 준수하에 온체인 거래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 거예요. 넷째, 브리지 기능이에요. XRP는 여러 통화 사이 브리지 자산 역할을 해요. 서로 다른 통화를 직접 교환하는 것보다 XRP를 중간에 쓰는 게 훨씬 저렴해요. 이 은행들의 투자가 의미를 가지려면 리플이 만들어 놓은 인프라를 이해해야 해요. 리플 프라임은 연간 3경원의 청산 볼륨에 접근할 수 있는 프라임 브로커리지예요. 리플 트레저리는 기업 재무 인프라예요. 리플 원은 스테이블 코인 발행, 커스터디, 디지털 신원을 하나로 묶은 통합 금융 상품이에요. RLUSD는 뉴욕 금융감독청 트러스트 차터 하에 발행된 기관급 스테이블 코인이에요.
이 전체 시스템의 중심에 XRP가 있어요. XRP가 이 모든 시스템을 연결하는 브리지 자산이에요. 법적 확실성이 생기면 이 파이프라인의 수도꼭지가 열리는 거예요. 여기서 패턴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역사적으로 가장 큰 수익은 소매 투자자들이 공포에 팔 때 기관이 조용히 사는 구간에서 만들어졌어요. 이번에도 그 패턴이 보여요. 2월 한 달 동안 소매 투자자들이 공포에 팔고 있을 때 고래들은 1억 7천만 XRP를 매수했어요. 골드만삭스는 ETF로 1,520억 원을 담았어요. 시티은행은 커스터디 인프라를 구축했어요. BNY 멜론은 RLUSD 커스터디를 완료했어요. 소매가 팔 때 기관이 사는 거예요. 이걸 2017년과 비교해보면 차이가 명확해요. 2017년에 XRP가 6만 퍼센트 올랐을 때 골드만삭스는 크립토에 회의적이었어요. 시티은행은 관련 인프라가 없었어요. BNY 멜론도 디지털 자산 커스터디 서비스가 없었어요. 프랭클린 템플턴도 크립토 ETF가 없었어요. 지금은 달라요. 이 모든 기관들이 이미 XRP 인프라를 쌓고 있어요. 2017년엔 개인 투자자들이 움직였어요. 2026년엔 기관이 먼저 인프라를 깔고 있어요. 랠리의 규모는 다를 수 있지만 랠리의 기반은 훨씬 두터워요. 오늘 분석을 한 줄로 요약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XRP 가격이 5달 연속 내려가는 동안 운용자산 합계 수경 달러 규모의 기관들이 조용히 XRP 인프라를 쌓고 있었어요. 골드만삭스가 ETF를 담았어요. 시티가 커스터디를 통합했어요. BNY 멜론이 RLUSD를 커스터디했어요. 프랭클린 템플턴이 머니마켓 펀드를 XRPL 위에 올렸어요. 가격은 내려갔지만 기반은 올라가고 있었어요. 오늘은 월스트리트 대형 은행들의 XRP 인프라 구축을 중심으로 골드만삭스의 ETF 투자, 시티의 커스터디 통합, BNY 멜론의 RLUSD 커스터디, 프랭클린 템플턴의 XRPL 머니마켓 펀드, 그리고 기밀 유지 계약 뒤에 숨어 있는 파트너십들까지 다뤘어요. 핵심 메시지 하나만 드릴게요. 가격이 떨어지는 동안 가장 큰 돈은 조용히 움직였어요. 그게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저희 코인포럼 텔레그램에서는 신규 기관 파트너십 발표 실시간 업데이트, ETF 주간 유입 데이터, 클래리티 액트 진행 상황을 바로 알려드릴게요. 영상 설명란 링크로 무료 참여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코인포럼이었습니다.